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과거에 이 미국 같은 경우 1980년대 쌍둥이 적자 이랬는데 이번에 근자에 들어서는 쌍둥이 절벽 이렇게 또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쌍둥이 적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개념 정리부터 해보고 갈까요? 네, 그 쌍둥이 적자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경제황이 급변했던 게 제2차 오일쇼크 이후의 미국 경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그 종전에 이르러 설명할 수 없었던 두 가지 현상이 나섰죠. 하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그리고 경제 구조적 문제에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동시에 그 적자를 기록하는 이런 쌍둥이 적자가 발생했는데요. 여기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우리 스태프께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발을 그 재정 적자로 하면 이걸 메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금리가 상승하면 미 달러 가치가 강세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달러 가치 강세되면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증가하니까 무역 적자가 발생하죠. 그래서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한다 해서 그게 유명한 소위 트윈 데피짓 시어리, 그래서 쌍둥이 적자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이것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1985년도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 대타협을 이루는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그 이후에 쌍둥이 적자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은 시장이라든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시스템 작동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재정 절벽도 대타협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쌍둥이 적자를 시장에서 해결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에 이 호텔이 어디 인도 부자한테 팔렸다 그래요. 네. 그 프라자 호텔에서 바로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넓게는 그 G7 간의 소위 타협에 의해서, 이게 이제 타협이라는 게 프라자 협정에 의해서 사실상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보시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미 달러 엔화 강세 협의각이 프라자 합의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무역 수지가 개선되니까 1990년대에 클린턴 시절에는 재정이 그 균형 재정 수성하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신경제 시간을 연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쌍둥이 절벽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 이 언어의 도단인지 유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쌍둥이 절벽은 또 어떤 개념일까요? 꼭 쌍둥이 적자라는 용어가 나온 지 30년 만에 쌍둥이 절벽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시청자분께서는 재정 절벽 문제만 잘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정 절벽 문제는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바로 통화정책상에서 재정 절벽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소위 파이낸셜 크리프 문제, 통화 절벽 문제가 재정 절벽 문제와 함께 쌍둥이 절벽 문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는 미국 경제 구조 문제에 의해서 났다고 본다면 쌍둥이 절벽 문제는 미국의 경제 정책상에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양쪽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하나는 구조고 하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자, 구조에 이은 정책의 문제로 쌍둥이 절벽. 자, 이 쌍둥이 절벽에 등장하는 용어는 재정 절벽 다음에 통화 절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통화 절벽이란 또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지금까지 이제 위기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재정 정책이 이제 확실한 경제에 의존하고 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먼저 이거 추진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정 절벽 문제로 인해서 재정 지출 측면이 더 이상 이렇게 절벽처럼 줄어든다면 사실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경기가 안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려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화정책도 금리를 아주 초저금리 상태에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과 마찬가지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공급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실상 통화 공급을 더 이상 중단한다면 재정 절벽 문제과 함께 사실 통화 절벽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까지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소위 유동성 랠리라는 표현을 써서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향 분석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상으로 보면 더 이상 그 통화 절벽을 이렇게 가시화돼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결국 증시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정 절벽 문제, 그 다음에 증시적 측면에서는 통화 절벽 문제가 지금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통화 절벽에 대한 우려가 갑작스럽게 고개를 드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또 좋아지고 있다라는 방증은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양적 완화 정책이 이게 철회가 되는 시점은 결국 미국 경제의 회복에 대해서 확신이 되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통화 절벽의 문제는 결국 그 시점이 미국의 그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통화 절벽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그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 단계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돈을 풀지 않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돈을 풀지 않으면 그만큼 충격이 있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그동안 돈이 풀었던 것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는 그 호딩되고 퇴장되고 하나는 그 요구불 예금이라든가 CM이라든가 IMF의 단기 부동화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이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시중에 방출됩니다. 그러면 정책 단계에서 통화 절벽이 발생해서 통화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더라도 시중에 퇴장됐던 통화가 시중에 나오고 증시 주변에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시 주변에 가용되는 이런 자금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통화 절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장에 퇴장됐던 통화가 디소딩 방출되면서 통화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화 절벽 문제는 재정 절벽 문제처럼 증시에 그렇게 큰 충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자, 이 경제에서 또 유명한 분이죠. 익히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드는데 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그 닉네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리콥터 밴도 있지만 요즘 등장하는 그 닉네임은 닥치고 윤전기 이런 표현도 쓰더군요. 막 뿌려대라는 얘기인데 내년도에는 이 버냉키 리스크라는 또 용어가 있다고요. 그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버냉키 회장이 어쨌거나 본인이 자진 사퇴할 의사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냉키 회장이 2004년 1월 말까지 임기가 돼 있는데요. 원래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케인즈연의 그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펀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대체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커저리 테스팅, 인과관계 테스팅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이렇게 시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말이라면 이 통화 정책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내년 들어서는 버냉키 회장의 후임이 거론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는 뭐 윤전기 돌려가지고 돈을 푼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통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돈 푸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왜냐 대공황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정책이 사실상 경기 부양에 의도적인 선순환 효과가 되지 않는다면 부작용도 그만큼 누적돼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차기 FRB 의장은 버냉키 의장보다는 사실 경기 부양이라든가 위기보에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돈을 푸는 데는 좀 더 버냉키 의장보다는 인색한 이러한 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부작용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양적 완화 정책이 이렇게 추진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5년까지 약속했던 최저금리 유지 정책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 정책의 기조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버냉키 회장의 자진 사퇴를 감안해서 통화 정책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차기 FRB 의장이 경우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도 거론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기조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유지했던 이런 정책보다는 확실히 바뀔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증시에 버냉키 리스크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것은 통화 절벽의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자, 용어를 들어봤고요. 또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도 그만큼 미리미리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글로벌 경제 전망대를 또 이끌어주시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